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 여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하나요? 네. 자, 일단 제 타이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철학적 고찰, 소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술, 앞으로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아니한데, 일단 그러면 제목이 4차 산업 그리고 철학적 소고. 그래서 4차 산업이 무엇인가 일단 이해를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하면 2016년도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자동화 연결해서 극대화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해서 인더스트리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면이 클리어하지 않는데요.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많은 것들 중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오늘 내가 발표하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포함해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요쪽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기기관차,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기관차, 방적기 또는 모수의 전신부호기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1830년대 이때에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스 프로덕션이 일어나면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때가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흐릅니다. 200년이 흐르면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지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기와 전기 에너지로 해서 모든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 할아버지, 백열 전구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 그 다음에 철강왕 카네기, 그 다음에 자동차 헨리 포드 이런 것들이 태동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거 이제 큰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기간이 짧아집니다. 약 한 70년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또 공작기계, 산업용품, 전자감지기,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지금 오늘이 2019년이죠. 1년만 있으면 2020년인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다가 인공지능,
IoT, 자동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과학기술이 이제 쫙 발전을 하고 나면 행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이야말로 신이고, 과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인류의 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서히 이 과학이 진화 발전하면서 오늘날 와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나 또는 시스템이, 기술 시스템이 우리 인간을 이제 지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공상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이러한 위기에 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지 않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철학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 무조건 과학기술만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다음 쪽 넘겨보시죠. 아래쪽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요거는 메모해도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엑소 시대입니다.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돌아가는 것, 과학기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머신 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줘서 이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동체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해서 자동화하고 지능화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 중에 기가진이 있죠. 그럼 기가진이 보고 진이 뉴스 보여줘 이러면 뉴스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참 잘했어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성 인식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 Internet of Things. 즉 사물과 사물끼리 연결해 줌으로써 A라고 하는 사물이 정보를 주면 B라고 하는 사물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TV 선전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겨울에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가는 중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금 방의 온도가 몇 도인가,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뭐가 있는가, 그럼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착하게 되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공기 온도가, 집안의 공기 온도가 자기 체온에 맞게끔 적당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다 사물 인터넷의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의 데이터는 일정 시간에 조금씩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이제 세계 3V라고 하는데요. 볼륨,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생산됩니다. 즉 소리 정보, 동영상 정보, 문자 정보,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 이걸 빅데이터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3V라고 하는 건 볼륨, 대용량이다. V 하나. 그 다음 V 하나는 뭐냐면 variety,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되어진다. 동영상, SNS 문자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리, 문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V는 뭐냐 하면은 벨레소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몇 나노 속도로 정보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쓸 때 보면 다 스마트폰 다 있습니까? 나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것도 뭐 몇 메가 용량 얼마 해가지고 뭐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용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어서 자기 전공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앞으로 갔고 뒤로 갔고. 그래서 좋은 예가 여기 보면은 뭐 사람이 없는 계산대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기가진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마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인데 과거하고 달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인류들, 우리 사람들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노란 머리 한 친구, 검은 머리 한 친구, 파마 한 친구, 또 짧은 머리 한 친구, 안경테도 노란테, 검은테, 옷도 검은 옷, 흰 옷, 운동화도 노란 운동화, 하얀 운동화, 각양각색입니다. 옛날에는 대량 생산한다는 의미는 같은 형태의 것을 똑같이 생산하는 거죠. 그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성에 맞추어서 생산하는 다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mass customization, customization이라는 뜻은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대량으로 맞추다. 요게 이제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 옷 중에 유니클로 옷 있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옷을 패션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싸고 저렴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옷을 사 입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전에는 교복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시대에 맞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이야기고, 이제 요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DF 좀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안 넘어가지? 예. 좀 더 넘겨줄래요? 이거는 전략적인 거니까. 오케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핫 이슈라고 해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 보면, 무인 운송수단, 즉, 자율주행 자동차, TV에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이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그 다음에 로봇공학, 그 다음에 생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전, 그 다음에 합성생물,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이제 유전자 조작 같은 대표적인 게 그거죠. 어떤 암 걸릴 확률이 있으면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계통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러나 자기 분야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영문학과인데 나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문학과 같은 경우면 음성인식,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또 해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글로 해주고, 독어로 해주고, 불어로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는 영문학과 출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대는 말 그대로 로봇이고, 생물은 또 생물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사회, 법학까지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려면 또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전공하고 관련해서 항상 100% 관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도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의 의미는 그거죠. 지금 옛날에는 은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러 가려면 사람이 직접 가고 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직접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홈뱅킹을 한다든지 은행에 직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져서 이것을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뭐 암호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분야에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1980년도에 책을 만들었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2000년도 토에 제4의 물결이라고 해서 다시 책을 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의 세대는 즉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X세대, New Generation.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스스로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produce, 그 다음에 소비한다는 것은 consume라 그래요. 그러면 produce의 프로를 따고 consumer의 뒤쪽에 슈머를 타서 프로슈머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의 사람들은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2000년도 초에 이야기하기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죠. 프로슈머. 자, 은행 이야기를 볼까요? 조금 전에 했는데, 그럼 은행 예를 들면, 은행에 이제 직원이 없어도 되죠. 내가 저금하고, 내가 돈 꺼내서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생산해서 내가 소모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잘 적응하고, 그걸 또 잘 활용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학자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이러한 프로슈머의 중심으로 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즉 IT를 잘 활용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큰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기가진이, 그죠? 기가진이 하면 다 이해되죠? 자동차부터 TV부터 해서 전열기부터 해서 다 전자레인지까지. 그때 이런 걸 하는 데는 뭐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거 좀 틀어주세요. 이제 글 적은 거. 아, 그 다음에 PPT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예, 그거. 자, 조금 전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걸 느끼겠죠? 기계만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심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문학적인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문학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개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조정해 줄래요? 자, 어렵게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인문사회 분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사회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체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얘들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하고 하나가 되어서 뭉쳐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새 하는 용어로 통섭, 융합 또는 융복합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Multidisciplinar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잘 엮어져야 한다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인문학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있으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역사, 철학, 그리고 인문학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류의 과거에 있었던 현상들을 기록하고 연대기 형태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 삼국시대부터 이때까지 조선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그 역사를 알므로써 나 개인의 존재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한국인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알기 위해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필은 필리아, 소피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필라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다, like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공부하는,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나 자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인생관, 세계관 또는 좌우명을 만들어서 자기 소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철학이 있었으니까 하나는 더 있는 것이 인문학이겠죠. 인문학인데 이는 사람 인자의 걸을 문자입니다. 근데 이 걸을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삐살을 짓게 하다, 결을 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인문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문학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학 안에는 언어학, 시, 소설, 수필, 논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과학기술하고 요 인문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완벽한 어떤 인격체로서 완성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수산대학, 그 다음에 또 인문과학대학 등등 많은 대학의 소속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는 문과다, 나는 이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대학을 왔으니까 내가 문과 출신이면 이과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과 출신이면 문과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완전한 완성되어진 건전한 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통섭하게 되고 융합하게 되고 융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분야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어떤 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쓴 것 좀 보여주실까요? 오케이. 자, 제목을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이제 내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줬죠. 1차 산업혁명 18세기, 2차 산업혁명 20세기, 3차 산업혁명 대략 1970년대, 4차 산업 오늘날 2020년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변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철학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철학에 대해서 역사와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철학은 뭐냐? 뭐 개똥철학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지혜를 탐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발전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는 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어로 look over, look back. 간단하게 살짝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담 없이.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죠. reflection.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전공자가 하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소고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look over 해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타이틀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있죠. 그런데 기술이 인간을 끌고 간다든지 인간이 중심이 돼서 기술을 끌고 가게 된다면 그 미래는 좋지 않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현대기술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화두를 던졌어요. 하늘, 땅, 신,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 지, 인.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다 하는 것이 동양 사상인데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우리 동양에서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하늘과 땅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하늘과 땅과 신과 사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예술이나 하고 시나 즐기고 노래나 부르면 된다. 이런 의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까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발전되어져 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둔을 던진 건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해서 현대에는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올려주실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지만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대, 옛날에 원시인 수준의 모산 시대에 있어서 자연은 뭐냐면 경애의 대상이었어요. 달에게도 빌고 태양에게도 빌고 또 물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경애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인지가 발달되면서 종교가 힘을 가지게 돼요. 종교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근대에 오게 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착취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땅을 파서 건강을 캐치하고 석유를 파고 하여튼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이 존재한다 해서 때리고 우스고 하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에는 경외의 대상이었고 중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었고 근대에 와서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자를 자꾸 보여주니까 지루하는 것 같아서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시스템이 이제는 과학기술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과학기술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간이 노예처럼 종속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혁명 때만 해도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채취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자인 자연이 에너지원으로서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좀 아껴 쓰고 생태도 복원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남발하고 남획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핵폭발이라 있죠. 뭐 북한하고도 지금 뭐 핵폭탄하고 문제가 되는데 핵폭발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 특히 오늘도 보니까 그 부산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미세먼지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후변화 등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거꾸로 우리 인간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안에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도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끼고 있죠. 그럼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죠. 그죠? 내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과학기술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역적으로 자연에 훼손되고 미세먼지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생겼으니 그냥 마스크만 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죠? 애초에 미세먼지를 줄이든지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을 좀 욕을 하면 욕한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중국 동쪽 해안도로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산업활동에 의해서 매연들이 많이 미세먼지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4월, 5월 초봄에 그리고 가을에 편서풍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이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무조건 발전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온 것입니다. 다음 좀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내가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어떠한 형태로 과학기술과 자연이 그리고 과학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현대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게 되었다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말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학기술이 그냥 변화오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만은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인공화하고 진흥화되면서 스스로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시스템 체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과학기술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존엄성을 말살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 종속되게 하는 그러한 노예와 같은 형태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짝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도 사물과 함께 즉 자연이죠. 통제 가능한 대상이며 이 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과학기술 자신이 확대하고 재생산해가는 기술사회에 우리가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4차 혁명 시대니까 TV 보면 선전 많이 하죠.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앞으로는 행복해질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질 것이고 등등등등등 로봇이 나를 대신해 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순하게 로봇만 이야기해 볼까요? 로봇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거의 다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로봇이 영화에 AI 영화 봤죠? 로봇이 인공 로봇이 산업 형태로 만들어져서 어느 날 인간으로 진화되는 것,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영화 SF 영화 보면 있죠. 로봇이 반역을 해서 인간들을 죽이고 자기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이 SF 영화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태로 맹목적으로 나아간다면 과학기술이 우리를 어떤 통제 속에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SF 개념이 아니라 진지하게 지금 이 시대 2019년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는 한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니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을 벌고 여행을 다니고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즐기고 쾌락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기술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꿀벌이나 일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얽매여서 일해서 돈 받고 그 돈을 받아서 묵고 여행 가고 또 일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내 삶을 즐긴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회가 과학화되었고 기술화되었고 관료화가 되어서 틀 속에 갇혀서 개인의 삶이 어렵게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통제된 틀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있죠. 그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연인도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도시에 와서 살을 사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라 하지만 결국은 자연인이 아닌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은 그 링컨이 했던 연설문에 전치사를 땄어요.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기술에 의한, 기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닭다리라고 하는 족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자,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인간 각 개인이 주체로서 사고를 전환을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정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은 지금의 강사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적어도 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대까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살짝 불행한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각성하여야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각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적인 성찰, 윤리학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발전과 진보가 하나의 맹목적인 신격화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방향 전환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사회를 적절하게 잘 완급하고 조절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균형 잡힌, 즉 빠름과 느림의 하모니,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4년 있으면 또는 1학년이면 4년이고 2, 3, 4학년이면 몇 년 있으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내가 한 강의를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사회의 시스템, 기계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주체를 가지면서 우리 자신들이 균형 잡힌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를 나는 여러분한테 희망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이걸 하고 또 다음 거로 살짝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내가 부제를 달았을 때는 기술과 인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과 종교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하고 다르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은 반은 동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반은 영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과학만 발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과학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의 한 가지 대안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간다 해서 뭐 기독교인이 되나 불교인이 되나 또는 그 외에 뭐 이슬람교를 믿으라 아니면 종교와 비슷한 도를 닦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종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어색하게 과학과 영혼 이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종교를 내가 들고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있죠. 그러면 유실론자는 신을 믿는 것이에요. 무실론자는 신을 믿지 않지만 그것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실론자다, 유실론자다, 또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불가지론자다. 유실론도 아니고 무실론도 아닌 것을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결국은 믿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사고가 변화됐죠. 자연을 믿다가 자연을 하느님이 만들어줬다 했다가 자연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종교와 콤바트, 파이팅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지만 종교를 대신할 것인가 안 대신할 것인가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과학과 종교가 독립하고 공격하고 미신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은 맹목적으로 생각하면 과학기술이 종교를 대신할 것이라 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인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 우주에 달을 보내고 핵폭탄을 만들고 천왕성, 명왕성에 가서 우주계를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인간 머릿속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인류 최초로 착륙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첨단 과학기술 아폴로를 타고 간 과학자인 암스트롱이 하나님은 없다. 내가 달을 정복하고 지구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다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학기술만이 최고다 해서도 안 되고 아니다 나는 무조건 종교만이 해서도 안 된다. 해야만 한다면 이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반푼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잘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또
종교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통섭하고 융합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50년, 60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죠? 지동설, 진화론, 복제기술. 다음에는 또 어떤 과학기술이 나올지 몰라요. 계속 ing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과 종교가 있으니까 그럼 과학을 또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History of Science,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잠시 같이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16, 17세기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종교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종교계획, 청교도,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르네상스,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휴미니티스라고 합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것. 아까 말한 인문학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의 경험주의 등이 들면서 이제는 종교하고 과학이 대립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실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과학과 종교가 갈등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가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슈로서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사고가 바뀌고 종교는 이제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과학과 종교가 또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이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석의 발견이라든지 지질, 그리고 뭐 동물들의 이제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화되면서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2단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최근래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영국 학자죠.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것이 이제 또 나오면서 신은 없다. 이분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신은 없답니다. 이분의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뭐 등등 해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안 읽어도 돼요. 전공자가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은 뭐냐 하면 키포인트를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속에는 다 DNA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유전자를 이어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이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아갑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죠? 부모의 형제를 이어받는 거니까. 그런데 무서운 말을 했어요, 도킨스가. 이 DNA는 이기적이다. 왜? 자기가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있다. 자,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나는 태어났고 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의 유전자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유전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전자는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전자를 위해서 태어났다가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개똥이다, 나는 부경대 학생이다 라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죠. 슬프고 아픈 일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는 단지 현재 나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쪽에 리차드 도킨스를 반박해서 유신론자가 또 있어요. 알리스토 맥거라는 사람이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빗대어서 도킨스의 시인 해가지고 또 반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읽어보면 재미있고 이 책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공계통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전공이 다 다르지만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은 상식적으로 한 번씩 내가 도서관장이니까 도서관 대출해서 책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이 독주하는 시대. 그래서 인류에게는 건강도 주고 여가도 주고 참살이, 웰빙이죠. 이런 것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나쁜 것도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 파괴, 기후변화, 핵무기, 인간의 기계화 이런 것들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글로 적은 건 다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이나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과학을 신격화 한다든지 맹목적으로 신만 또 신격화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전한 교양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why, 왜, 과학은 wow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과 종교 간의 상호 폭넓은 이해와 화합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주면 과학기술 시대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1차, 2차, 3차, 4차로 왔어요. 4차에서 더 과학 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는 내가 인간이라는 존엄성, 주체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과학과 종교를 잘 조화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희망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총 모아서 내가 화이트보드에다가 간략하게 몇 가지 글을 적어서 설명을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작아서 글자가 여러분들한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내보다 눈이 좋으니까 잘 보인다고 보고 자, 18세기 1차 산업혁명 1차 글자 보이나요? 안 보이죠?
2차 20세기, 3차 1970년대, 4차 오늘날 2020년대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이 이제 변했다 그죠? 1차 산업혁명 하면은 전기, 기차, 모스, 2차 산업하면 전기, 3차 산업하면 컴퓨터, ICT, 4차 산업하면 지금의 4차 혁명시대, 인공지능 AI라든지 IoT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 있죠. 빅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한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1차 산업은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기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계식. 메카닉. 그냥 기계. 망치. 도구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 그 다음에 2차 산업 하면은 요때는 뭐냐 하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즉 18세기 사람들은 기계적인 인간입니다. 기계적인 인간. 이때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할게요. I자 인생을 살면 돼요. I자 인생. 그래서 어른들한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죠. 한우물만 봐라. 한우물만 파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 이제 기계식 인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오면서 2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아날로그 인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날로그 인간. 자, 아날로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벽시계 추가 있어요. 그럼 추가에 뚝뚝뚝뚝뚝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이 보이죠. 연속적으로. 그럼 이걸 아날로그라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인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우물만 파면 안 된다. 교양도 있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T자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T자 인생. 한우물을 파니까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교양도 넓히고 인격을 수련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아날로그 인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디지털 인간들이 만들어져요. 디지털 인간. 자,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계인데 우리 벽시계 말고 숫자로 놓은 시계 있죠. 스마트폰에서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면서 숫자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바뀌죠. 연결성이 없이 끊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인간들이 있어요. 디지털 인간들은 이제 한우물 파니까 너무 동물적이고 교양은 쌓았는데 한우물 파는 거는 한우물 파는 대로 교양은 교양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럼 이게 아구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H 인생을 살아라. H자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H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한우물을 파고 교양을 넓히고
요걸 균형 있게 조화 이루면서 사는 인간을 이제 디지털 인간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물도 보기가 싫고 T자는 발로 차면 넘어져 버리겠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데 H는 균형을 멋지게 이루고 있죠. 그래서 H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때에 이랬죠. 내가 이때 사는 태어났고 살았으니까 3차 혁명시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연결고리만 있을 뿐이지 요거하고가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화가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진화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X 시대, 뉴 제너레이션, X 인간. 여러분들은 이제 X 인간입니다.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 X 인간들에게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숫자를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A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A 인생. 네, 정확하게 이제 요 예쁘게 균형 잡게 볼게. A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하는 걸 잘하고 또 다른 분야도 내가 잘 이해하면서 한 꼭지로 모아서 결실을 이루는, 그래서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통섭, 융합, 융복합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죠. 그럼 H보다도 더 안정적이면서 뭔가의 따로 놀았는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처럼 우리 시대처럼 H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면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은 없다. 사회성은 좋은데 공부는 못한다. 그러면 이 엉터리라, 엉터리. 이거는 더 엉터리고 이거는 더 엉터리고. 그래서 과거 사람을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여러분 세대, X세대는 내가 제안하는 A자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 X인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화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문화가 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여러분은 나를 포함해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사회 문화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설림 현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필연적인 그러한 시대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A자는 여러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문사회과학도라면 한쪽은 이공계통에 대해서 균형 잡힌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공계통이라면 인문사회계통을 연결해서 그냥 H처럼 알고 내팽겨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융합하고 통섭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자꾸 하면, 잘못하면 기계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 형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보다는 좀 낫지만
디지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바라는 것은 이왕 하는 것, A 형태를 가짐으로써 신세대의 새로운 X인간으로 살아가길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준다면 내가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줘서 고맙습니다.